안녕하십니까. 성결대학교 한종길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주제는 워낙 큰 내용이어서 사실은 우리 4차 산업혁명과 해운산업의 변화 그리고 그 대응 과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해서 우리 해운 물류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고, 그래서 끝으로 드러난 어떤 그 지표상으로 예를 들면 지배 상선 선봉량 같은 경우에도 일본, 중국 이어서 우리가 3위 하다가 지금은 아시아에서도 홍콩보다도 적고 싱가포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로 이러한 그 원인들이 물론 해운 경기가 선복 과잉으로 인해서 나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그로 인해서 세계적인 해운 기업이었던 한진해운이 파산한 그런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 20-30년간 조선 기술이 발전하면서 선복 과잉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펼치면서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활성화에 따라서 국제무역 경로가 바뀔 수도 있고요. 또 IMO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유황유 규제라든지 탄소 배출 규제라든지 또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에 따른 어떤 사이버 보안 기술,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해운 조선 산업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그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을 해운 산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해운 산업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선박이 있고 그 선박을 움직이는 선원이 있고 그리고 실어날 화물이 있고 그것들을 갖다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해운 기업이 있어서 그것이 해운 산업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해운 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이야기할 때는 이와 같은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해운 산업의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들여다보면 1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우리가 제국주의라는 그런 모델에 기초해서 글로벌 트레이드가 시작된 그와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에서는 전기선, 부전기선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도입이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계 산업의 발전, 그리고 선박 제조, 재질의 변화 같은 것들이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운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초대형 선박, 그리고 우리가 디젤 엔진,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큰 선박을 좀 더 낮은 유가를 연료 효율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비거십, 비거 엔진, 베러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들이 2000년 지금까지의 우리가 이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해운 산업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IT 기술이 접목되면서 스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 기초를 해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그리고 스피디한 운영, 그리고 저비용 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해운 산업 그리고 조선 산업 관련해 가지고 도전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해상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입니다. 이 그림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그리고 북미 같은 경우에는 GDP에서 실제로 그 수입 물동량이 1을 넘습니다. 자기 GDP에 비해서 비율을 내면은. 그러나 나머지 이 나라들은 상당히 적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앞으로 중국 이외에도 인도라든지 또 브라질이라든지 또 아프리카라든지 하는 곳의 경제 성장에 따라서 해상 물동량의 증가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와도 4차 산업혁명 세대가 와도 여전히 해운 산업의 그 변화하는 중요성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연료 비용의 불안정성, 그리고 IMO의 환경 규제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로 뭐 IM에서 하고 있는 디설파라이제이션이라든지 디카보나이제이션이라든지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은 계속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해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 과잉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은 비즈니스다라고 하는 것들의 이런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또 여기에 따른 문제로서 기술 진보로 그럼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초대형선을 투입을 해서 연비 향상을 해봤지만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을 지나가면 배를 아무리 키워도 생각보다 그렇게 연비 향상의 효과가 크지 않더라 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부담의 증가가 있어서 실제로 저는 그래서 3차 어떤 3단계 해운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가 지금 도달했다. 그래서 과거 1950년부터 한 90년까지 이루어졌던 그런 해상 운송의 엄청난 그런 변화 크기에 비해서 기술 진보는 1985년부터 75년까지의 기술 전보가 아주 컸음에도 불구하고 8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기술 전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없더라라고 하는. 그래서 실제로 연비 향상을 뭐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 기업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슬로우 스티밍 이외의 선택지가 별로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와서 해운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뀔 것이다.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AI라고 하는 것들이 해운에 적용되면서 해운조선에 적용되면서 많이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운 산업에서도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적용해서 이런 빅데이터를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선주나 아니면 오퍼레이팅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기술 관리라든지 또 신조라든지 운항 관리 선대 계획에서 다양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실제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가 있고요. 뭐 일본 NYK 같은 경우에는 제가 NYK 그 보고서를 보니까 이미 자기들 팔아먹으려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DMB도 들어가 보니까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계속 대응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서 해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화물을 예를 들면 화물은 고객의 공급 사슬 차원에서 생산성이 낮은 업무 프로세스는 기계화 등의 방법으로 효율화시키면서 소비자 수요가 있는 것만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공급 사슬의 중간 업무 프로세스를 최대한 배제하는 그런 제품 공급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소비자의 수요를 파악을 하고 제품 기획을 하고 실제 판매까지 걸리는 리드 타임이 1년 반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것이 10일에서 20일 정도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아디다스가 그런 실험을 하고 있고 독일로 중국에 있던 공장을 독일로 다시 가지고 가서 독일에서 신발을 생산한 그런 리쇼링으로 바뀌고 있고 또 어떤 수요도 상당히 어떤 그런 큰 대규모 대량 수요보다는 개별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하는 그런 전자상거래가 성장하면서 이미 FCL의 종말, LCL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올해 중국에서 어떻게 컨테이너 화물이 바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라스트 마일의 배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해운 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화물의 변화에 대응을 해서 선박과 선원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공급 사슬이 단축되면은 선박이 담당하고 있는 해상 수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곳에서는 아주 뭐 지금도 벌써 한중일 간에 카페리가 담당하는 그런 안정적이고 신속한 수송이라고 하는 것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선박들도 굉장히 새로운 어떤 그런 제조의 기능을, 제조 기능을 보조하는 그런 선박이 도입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장거리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뭐 예를 들면 부산에서 유럽을 간다라고 했을 때 15일 이상의 리드 타임을 가진 선박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소비자 욕구의 10일에서 20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지금과 같은 초대형선 붐도 일정 부분 고속의 중형선으로, 그렇지만 IMO의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선박으로 바뀌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원이 없는 무인 선박, 뭐 이건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미 상당 부분 기업들에서 실험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항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고 했을 때 리드 타임의 단축을 추가하다 보면 항만 체류 시간을 가급적이면 극도로 축소한, 그래서 항만 체류 시간 제로가 가능한 그런 하역 자동화나 소비자에게 항만에서 바로 직송되는, 선박과 소비자가 항만에서 거의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대형 유통 가공 시설이나 아니면 허브앤스포크 시스템이 이 4차 산업혁명 하에서도 계속 지속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해운 기업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고 했을 때 해운 기업은 지금까지 운송 수송 기업이 아니라 빅데이터 기업으로 바뀔 것이고, 그래서 경기 순환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IT 기술에 기반을 둔 기술 집약 기업으로 해운 기업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한 해상 수송 기업이 아니라 해운 고객에게 효율적인 공급 서스를 제한하고 재구축하는 기업으로 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물, 선박, 물류 경로, 물류 시설과 기기, 항만과 같은 물류 거점, 또 관련 기업과 인원 등에 관계된 빅데이터를 분석, 관리, 활용하는 빅데이터 기업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고객의 접점을 파악하고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속적인 제한이 가능한 해운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단순히 물리적인 자금만을 담당하는 그런 하청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 하에서 해운은 결국은 IoT,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쉽을 갖다가 발판으로 해서 해운 관련 주체들이 연결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쉬핑 인더스트리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해운에 대해서는 스마트 쉬핑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노르웨이의 사례입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산학연이 하나로 이루어진 스마트 마린 네트워크, 마리타임 네트워크이라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가서 보면 롤스로이스라든지 하는 이런 엔진 개발 업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햄슨이라든지 이런 해운 회사들도 있고요. 또 DNB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들도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 마리타임 네트워크 하나에만 박사급 인력이 17명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까 그 카이스터 박 부총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좋은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2015년에 이미 이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 2016년을 생산성 혁명 원년이라고 하고 국토교통성 회사국에서 선박 개발 그리고 건조에서부터 운항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4차 산업혁명에 이용하는 필수 기술을 사용하자. 그래서 조선업의 생산성 향상과 연료 낭비 그리고 무고장 운항을 갖다가 목표로 하는 아이시핑 그리고 해양 개발 시장에서 일본 산업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제이오션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회사 생산성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시핑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인포메이션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제이오션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이라는 국가의 성장과 그리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저펜, 그리고 관련 기업과의 연계라고 하는 그런 조인트, 그리고 성장 곡선을 그려가자라고 하는 J커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신조선 매출액을 갖다가 지금 현재 세계 시장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2025년까지 30%까지 시장 점유율을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양개발 분야에서의 매출액도 한 4.6조 엔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4차 산업혁명 하에서도 세계 3대 조선 국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본이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정부의 어떤 정책 목표로서 해운, 조선, 그리고 관련된 분야의 모든 기업들이 하나로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4차 산업 분야의 스마트 어떤 산업혁명의 어떤 핵심 기술인 스마트십 개발부터 시작해서 해운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의 가능성에 대비한다라는 차원에서 첫 번째 해운 분야의 사물 인터넷을 위한 선박과 육상을 연결하는 쉽쇼 오픈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박 사물 인터넷 국제 규격을 정하는 ISO 규정 제정이라든지 또 IMO의 규정 제정에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2012년부터 일본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 대응 보고서를 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부라든지 성급, 선사, 학계 등 모든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대응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형 조선소나 아니면 대형 해운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쉬핑으로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절대 개별 기업만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어떤 스마트 마리타임이나 아니면 일본의 제이오션 아이시핑과 같이 해운, 조선, 성급, 그리고 기자재, 연구기관, 정부가 하나가 된 상관학의 대응 조직을 만들어서 팀 코리아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만들 때에 우리가 해운, 그리고 매니팩처러, 일반 제조업체, 그리고 조선소,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리고 아카데미, 클래스, 거버먼트가 각각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스마트쉽의 개발부터 공동으로 같이 해나가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우리가 21세기에도 회사 산업을 리드하는, 선도하는 그런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관계기관의 이런 어떤 역할, 조율을 하기 위한 역할은 해운과 조선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회사 관련 기술 지식의 허브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성급이 그런 역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한국 성급에 대한 그런 역할, 4차 산업혁명에서 해운과 조선 산업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